데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간단히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 김에 자,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 30% 이게 나름대로 박스권을 20% 되는 우리가 넘어서니까 30%는 안정권이다. 네. 이게 또 뭐 일부에서 새로운 박스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오늘 지지율을 보면 45% 민주당이 네. 45% 당 지지율은 선을, 지금 더 높죠. 예, 아마 사상 최고 네. 수준일 텐데요. 네. 어제 뭐 그와 함께 우리 세 분 후보님들 모두 다 저 지지율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네. 이제 안희정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님 두 분을 합쳐도 지금 24%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저는 문재인 후보만의 대세론이라기보다는 네. 민주당의 대세다. 민주당의 예, 민주당의 대세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저 안희정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 네. 그리고 저 우리 이제 문재인 후보님이 이 아름다운 경선을 마치면 저는 뭐 지지층들이 그렇게 서로 나누어지거나 과거처럼 네. 이렇게 서로 좀 약간 적대적 반감이 조금 뭐 이거 있는 떠나거나 이러지 않을 예, 것이다. 그런 이제 후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름다운 경선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주 팽창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선두권에 지금 여유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서가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파죽지세긴 하지만 문재인 산성은 넘기 어렵다. 뭐 이런 관측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 권칠승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그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또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지금 뭐 6개월 넘게 계속 1위를 달려오고 있는 문재인 후보인데 네. 사실 그에 비하면 네. 대세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게 낙관하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낙관하기 좀 이르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 대세에 네. 비하면은 후보의 대세는 그렇게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 네. 예를 들면 IMF 때 네. 이른바 IMF로 나라를 절단을 낸 그 세력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대통령 결국 그 선거 결과는 26만 표. 그렇죠. 97년도 대선. 우리 국민들이 네. 아무도 사실 당시 신한국당인가요? 신한국당을 네, 지지하지 네. 않을 한나라당으로 거라고 생각이 만들었죠.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 56만 표 정도 네. 됐는데 네. 결국 그 정봉준 단일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표차는 한 56만 표 정도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난번 49%를 받았고 네. 또 그간에 오랫동안 끌고 온 그 문재인 후보 의 대세는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닐 것 같다. 그에 비하면 이제 지금 안희정 지사는 혹자는 뭐 이 활주로가 짧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지지 상승세가 크고 그간에 아직도 인지도 네. 면에서는 좀 약하고 특히 20, 30대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젊은 후보로서 국가에 대한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네. 평가와 비전을 알리고 네.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정말 이 멋진 경선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재윤경 의원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금 그동안 이익권은 뭐 각종 여론조사 이익권 네.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달려왔었는데 네네. 좀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약간 뒤집인 건 사실 네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현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가운데 네. 이 여당 쪽의 후보가 반기문 네. 전 총장께서 나오면서 네. 이게 좀 약간 위기의식, 야권 네.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쏠림 현상으로 좀 벌어진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표 쪽으로 많이 네. 그 지지율이 결집을 했었는데 이제 또 물러나셨죠. 반기문 전 총장께서 물러나시면서 이 표가 이제 분산되는 과정에서 우리 또 안 지사님께서 네. 좀 선거 전략을 굉장히 이렇게 중도를 겨냥한 전략을 많이 이렇게 네.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들이 좀 분산이 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적절하게 네. 밴드웨건 효과랑 그다음에 반기문 네. 총장의 사퇴 네. 그러면서 불출마와 관련
관련해서 표가 이제 분산되면서 2위가 뺏기니까 추세는 사실은 저희 네. 또 그 시장님께서 후보께서 이제 조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랬던 건 네. 이 그 중도를 겨냥한 안 지사님의 행보에 비해서 네. 이 반기문 전 총장의 그런 그 표가 네. 생각보다는 좀 덜 갔다. 오히려 지금 황교안 총리에게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그 이 안 지사의 이 상승 추세가 조금 주춤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설 때 또 문 대표님에 대한 경계의 그 표심이 다시 또 우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아서서 사실은 이제 그 상승 추세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는 뭐 아직까지 가변적이다. 이거.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공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죠. 송영길 의원. 어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논란이 됐던 발언입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이것은 정확한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일처리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 캠프나 선대위에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데, 그러나 후보는 접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총괄 선대 본부장과 후보 간의 지금 이견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책임지는 선대 본부장과 후보 간의 이견, 흔치 않은 일입니다. 권 의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1위 후보라 좀 불편한 질문들이 감수하셔야 쏟아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송영길 본부장께서 이제 직접 해명을 하셨습니다. 네. 해명을 하신 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만 알려지게 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좀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하라는 질책과 독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네. 전혀 잘못된 공약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OECD 기준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평균의 한 3분의 1 정도로 이 공공부문에 대한 그 일자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평균의 한 50% 정도 추가를 하면 81만 개 정도의 공공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이제 이런 네. 계산인데, 이런 81만 개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인상 깊게 다가가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본부장께서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런 공공 지원들을 이제 경찰이라든가 또 복지 전달 체계, 그리고 소방관 등과 같은 이런 부분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기에 매우 타당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가방 의원께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게 지금 뭐 일자리 공약에 대한 문제, 예. 뭐 오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대선 캠프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약간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기자들하고 약간 이제 뭐 좀 왜 해명을 빨리 안 하시냐 뭐 논쟁도 있긴 했지만,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이례적이죠. 사실 이 부분도 더군다나 이제 이 공개된 자리에서 그냥 아주 강하게 질책을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선대위원장을 어제 임명되신 거죠. 되자마자. 그래서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찌면 송영길 그 본부장이 네. 우리 지금 권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선대본부 이 전체 선대본부에 대한 워닝의 이 메시지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후보에 대한 이 데미지는 상당히 크고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다. 네. 이게 참 그렇지 않아도 사실 가장 그 문재인 후보의 우리 당 안팎에서 가장 그 위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불통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어찌 보면은 또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분한테 그것도 가장 지금 우리 젊은 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이 분야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게 보이지만은 않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권 의원께서 일자리 부분을 가지고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과연 그 공공 일자리 부분을 81만 개나 늘린다는 게 과연 이 시대에 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맞는 것인지 그에 그 비례해서 민간 부분에서 지금 이 스타트업 뭐 이 그 스케일업이라고 이렇게 안 후보는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네. 또 계속해서 이 북돋아주는 그 민간 부분들의 그 이 창업이나 일자리 네. 이 확산 부분들을 좀 더 이 강화하는 게 더 낫겠다. 공공 부분은 필연적으로 경성으로 이 한번 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들은 이 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네. 어쨌든 그 민간 부분의 그런 일자리들은 좀 더 이 가변적인 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도 한 번쯤 이 문제 제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재윤경 의원님 한번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좀 약간 1등은 좀 그런 안고 가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의 이슈들이 좀 네. 그래서. 각오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은 또 소화기 의인인 아마 안치범 씨 예전에 이제 있었습니다. 부친은 아마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영입 1호죠. 영입 1호인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부인이 이게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부인을 영입한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총선 당시에 굉장히 당이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위기 과정에서 그 효과적으로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그래도 네. 당이 혁신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전략 네. 중에 하나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민주당이 정말 외부로 열린 정당 그리고 혁신하는 정당이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남겨서 그게 저는 총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다. 네. 이런 경험이 아마 이번 그 우리 문 대표님 그에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네. 신뢰, 다시 한번 열린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겠다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렇게 몇 가지 네. 그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에피소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영입 과정에서의 검증 과정이 네. 사실은 꼼꼼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던 거. 근데 이제 저는 좀 네. 그 총선에서 성공한 전략이 꼭 반드시 이번 대선에도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스타성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중도의 표를 의식한 이런 그 인위적인 영입 전략이 네. 좀 너무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좀 이런 그 지난번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그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좀 더 열어놓는 정당의 모습, 그런 캠프의 모습 이런 걸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해명이나 반박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재윤경 의원님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전인범 장군의 이제 케이스는 네. 조금 해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 차원에서 지지 성명을 하고 합류를 하신 분이거든요. 아, 개인 차원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지지자나 지지 그룹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물리적인 방법도 네.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상황도 못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장관 후보자들 검증하듯이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수단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뭐 영입을 하거나 꼭 명망가가 아니더라도 영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되도록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듣고 네.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우리 그 송영길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총괄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지금 영입 인사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꼼꼼하게 스크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후보 등록하시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입 작업이 뒤따라올 텐데요. 네.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하고 또 이제 좀 약간 예. 이런 이제 잡음들이 나지 않도록 캠프 내부에서 그 지금 전인범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령관의 영입이
인사를 뭐 철회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우리 이제 국방이나 안보에 관련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조언을 듣는 것이니까 네.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약간 민감한 정책 현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사드는 이미 한미 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니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로 향후 절차들을 미루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드를 그렇게 얼른 배치를 결정해 버린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 정부가 국가 간의 협상을 해놓은 것을 그걸 바로 다음 정부가 뒤집는 것은 그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한미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제 입장은 명확하게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정해졌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면 그 뭘로 대통령을 뽑습니까? 자, 재영경 의원께 바로 묻겠습니다. 저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를 지금 안희정 지사가 한 사드에 대한 얘기를 아마 공식으로 반박하려고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통령 뭐라 뽑냐? 잘못되면 바꾸는 게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의 네. 철학과 신념을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는 전임 대통령이 하던 것을 그대로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속에서 뭐 안정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후보를 원한다면 그런 후보를 선택할 네. 것이고 아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니 바꿔야 한다라고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국민의 민의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 후보들은 이런 과정, 절차적 그런 이게 반대지만 뭐 그 사실상 할 수 없으니 못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본인의 후보로서의 신념과 철학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야지 네.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반대는 국민이 밝힌 게 하는데 아니다는 거죠. 예, 반대는 하는데 나는 바꿀 수는 없다. 이거는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 그 화면에서 보셨던 대로입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가셨거든요. 네. 나라면 하지 않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잘못됐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 더군다나 전시작전권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더군다나 이 북한의 미사일과 연계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양국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지금 이 탄핵 상황에 가 있습니다만은 양국 정상이 국가 간에 합의를 해놨는데 네.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추가 네. 드리면 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그 국제 간의 그 약속이라는 게 네. 더군다나 이 그 한미 간에 이 그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우리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국민들의 이 불안 심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정말 내 뜻에 내 철학과 내 가치에 맞지 않지만은 대통령으로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충을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외교 문제도 분명히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교 문제도 이게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네. 이견들이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드 문제는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발표는 했고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나
지금 지역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국내 갈등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아직 남아 있는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이 사드를 환영할 것인가 이런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외교적 측면도 뭐 대미 관계도 있지만 대중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 그 지역 간의 균형 외교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네. 때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 후보라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사실은 구하는 것이 그게 맞는 후보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지도자로서 그거는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에 계시고 뭐 이 정부 일들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네. 개인적인 일도 그렇습니다만 민원을 민원으로 밀어내지는 않는다. 일종의 이 금원처럼 돼 있거든요. 국가 간에 중국 문제는 또 정말 심각하죠. 중국뿐만입니까?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무섭다고 해서 이 문제를 미국과 다시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 동북아 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할 건 설득하고 네.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 네. 다시 또 여러 가지로 더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캠프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왜 자꾸 좀 이렇게 입장이 왔다 갔다 한 것 아니냐 이런 솔직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많이 들으셨죠? 뭐 저는 사드 관련해서 뭐 문재인 후보 측이 뭐 입장이 좀 명확하지 않다든가 네. 또 우리 당내 후보들께서 3인 3색이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방금도 지금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내용이 같습니다. 어떠냐면 우리 그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에 비준 절차를 거쳐서 네.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한국과 미국 관계라고 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어마어마한 반론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서 공론화에 붙이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이죠. 네. 다만 공론화에 붙이고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자고 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절차의 해결법은 그렇게 하는 거에 다 동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계속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 야당 취재하는 그 국회 야당 팀장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일로 예정돼 있던 민주당의 지방의원 주최 강조 토론회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끝내 불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검증 포비아가 있는 거 아니냐, 검증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토론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윤경 의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제발 좀 토론 좀 하자. 백가정명식 정책 나열하지 말고 직접 1대1로 아니면 다자간에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먼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선에 참여한 후보의 대변인이면서 동시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으로서 우리 당의 가장 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이 경선 과정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정말 토론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다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당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국민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네.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 당이
정말 굳건히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뭐 기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저쪽 여당에 취재할 거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네. 지금 거의 그 선거 국면을 네. 야당이 국민들하고 아주 네. 그 많은 그 공간에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고 토론 기회를 만들어서 네. 끌고 가지 않는다. 지금 이 후보들이 모여서 토론을 이렇게 제대로 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네. 제가 2012년에 그 사실은 그 문 대표님 관련한 대선 과정에서 선대본부장, 네, 선대위원장을 네, 네. 했습니다. 할 때 저는 문 대표님이 토론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반적인 인터뷰는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만 네. 정책 토론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에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대표님 정책 토론 나오시면 이재명 그 후보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네.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물론 이번에는 네. 전국의 우리 당 소속의 이 그 광역원 기초의원들이 주최를 한 거거든요. 광주에서. 광주에서 그렇습니다. 예정된 토론회가. 예, 물론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경선이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뭐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러나 당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 시도 의원들이 네. 후보들의 이 그 비전이나 공약이나 네. 또는 이거 리더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네. 이런 절차들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다 준비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1등 후보 문재인 후보가 안 나오시니까 네. 이게 취소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또 사실 이 지금 후보 일정들이 만만치를 않거든요. 한 시간 그렇습니다. 네. 하루 광주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하루가 지금 그런데 그런 뭐 단순한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 국민들, 더군다나 이번 뭐 지금 1등, 2등 거의 또 이재명 의원이 뭐 3등, 4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거의 네. 지금 우리 당의 경선이 곧 현재로 보면은 이 대통령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인데 그것은 국민에 대한 우리 당원들에 대한 의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이런 기회들은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뭐 얘기를 하실 게 많으실 거예요. 많습니다.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피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피한 적은 없다. 예, 네. 다만 후보자 합동 토론회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습니다. 음모론조차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네. 상황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대선보다는 탄핵이다. 이게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촛불의 네. 민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모습은 네. 그런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죠. 아. 네, 그런 것들은 좀 현재 시기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이다. 이런 관점에서 합동 토론회는 이제 적당한 시기로 좀 예. 미루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선보다 탄핵이다 이거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다음 차기 정권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우리 당 네. 그 유력 후보들께서 모여서 이 흔들리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대선보다 탄핵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뭐 인재 영입 과정에서의 그 문제가 이렇게 터지거나 네. 그래서 사실은 한간에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누구보다도 대선 행보는 많이 하신다. 그러니 사실은 대선보다 탄핵이기 때문에 토론은 어렵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너무 궁색하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돌리실 게 아니고요. 전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주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말씀 드려도 네, 될까요? 예, 간단히 하십시오. 예. 뭐 해명하실 게 많으시네. 네, 많습니다.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 전체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시기를 조정하자는 것뿐이라는 것을 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한번 꼭 하고 갔습니다. 경선 룰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간단히 한 3초씩만 얘기를 해 주시죠. 이 경선 룰이
역대로 모바일 경선룰은 계속 민주당 대선 후보 그다음에 역대 그 후보 경선에서 강 논란이 됐던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쪽 캠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문제가 없고 그냥 합리적인 거라고 다 보시는 건지 어떻게? 따로 여러 가지 모바일 때문에 경선 때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그랬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적 추세인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네, 네, 또 그렇지 네.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 삼기는 예, 어렵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도 처음부터 사실은 당이 정한 경선 룰에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희는 뭐 모바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네.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 다만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이제. 경선룰 합의 과정에서 네. 이제 조금 다른 약세 후보님들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네.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이제 룰 미팅을 할 때 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네. 정해지는 대로 따라간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저희들은 동의했습니다. 네. 자, 결국 이 새 캠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경쟁 아마 이것이 아마 지금 아마 상당수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겁니다. 저희는 이 새 캠프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계속 잘 지켜보고 저희가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